몇 번을 말해야 정신을 차려. 회사 사무실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장 박태준이 지영의 자리로 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고객한테 피해줬으니까 무릎 꿇고 사과해. 지영은 떨리는 다리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무릎을 꿇리다니 제정신이에요. 사무실 한쪽에서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68세의 작은 체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강인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 일어나는 새벽은 적막했습니다. 오늘은 뭘 해먹을까?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가족을 키워온 그녀에게 아침 준비는 전쟁 같은 일상이었어요. 찬장을 열어보니 김치가 조금 부족하고 두부도 떨어져 가네요. 겨울 바람이 차가우니 목도리를 단단히 둘러매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단골 가게들을 돌며 장을 봤어요.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두부 한 모를 사고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몇 마리 샀습니다. 순자는 상인과 능숙하게 흥정을 하며 장을 마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아들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하거든요. 8시쯤 되자 집안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손주가 일어나는 소리, 아들이 세수하는 소리,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까지요. 순자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인사했는데 순자의 예리한 눈에 뭔가 심상치 않은 점이 포착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창백하고 눈가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뺨도 푸석하게 꺼져 보였습니다. 지영아, 이게 무슨 꼴이야?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잖아. 순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지영은 고개만 푸석 숙인 채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요. 그런데 지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려는 게 역력히 보였어요.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손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젓가락질도 어설펐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까지 힘들어해?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는 거야? 순자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 했지만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피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업무량이 많아서 그래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과 달리 지영의 모든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자꾸만 한숨을 내쉬었고 눈가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영아, 정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진짜 괜찮습니다. 그냥 적응하면 될 거예요. 지영은 서둘러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지만 순자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혼해서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위축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지영이 출근하고 나서도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던 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신경이 쓰여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겪어본 순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지영의 상태는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분명 뭔가 있어.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결혼해서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위축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평소 당당하고 씩씩하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변할 리가 없었어요. 분명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지영 걱정뿐이었어요. 걸레질을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고 빨래를 널다가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점심때가 되어서 아들 민호가 직장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응, 먹었다. 그런데 민호야, 지영이가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던데. 무슨 일이요? 별일 없는데요.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런 것 같은데. 아들은 무심하게 대답했지만 순자는 답답했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섬세한 변화를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달랐어요. 분명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영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건 단순히 바빠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가 말했잖아요. 적응하면 된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조차 며느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도 계속 지영 생각만 했습니다. 저녁 때 지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었어요. 저녁 7시쯤 지영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며 밝게 인사했을 텐데 오늘은 겨우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아, 저녁 먹어야지. 순자가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방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지영이 침대에 누워서 베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거든요. 뭔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처참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도 며느리가 울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마음을 굳혔어요. 직접 지영의 회사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했어요. 오늘은 며느리 회사에 가는 날이니까 단정해 보여야 했거든요. 임대 계약 확인하러 간다고 하면 자연스럽겠지. 순자는 핑계를 생각해 두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상가 몇 개를 임대해주고 있으니까 거래처와 만날 일이 있다고 하면 회사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지영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다니는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빌딩이었어요. 순자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빌딩 앞에 서니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왔지만 이런 큰 회사는 처음이었거든요. 15층이라고 했지. 순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5층에 도착하니 큰 유리문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로비에는 깔끔한 리셉션 데스크가 있고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김순자라고 하는데요. 임대 계약건으로 왔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순자는 회사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부서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사무실을 둘러보며 지영을 찾았어요. 멀리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는데 역시나 어제보다도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처럼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게 뭐야? 순자가 자세히 보니 지영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고 동료들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어요. 평소 밝고 적극적이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지영이 지나가면 다들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거나 아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지영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분명 뭔가 있어. 순자는 멀리서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안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 보고서가 뭐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회사 그만둬. 순자는 그 목소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남자 앞에는 고개를 푹 숙인 직원이 서 있었는데 바로 지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시 작성하겠다고. 이미 늦었어. 거래처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 남자는 계속해서 지영을 다그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지영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회사라는 곳이야? 순자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지영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었거든요. 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박태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부장은 지영을 향해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댔어요. 김지영 씨, 이게 정말 대학 나온 사람이 할 일이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회사가 망해. 지영은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 부장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줄 알아. 이미 거래처에서 연락 왔어. 우리 회사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순자는 멀리서 보면서도 박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하는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누구도 지영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다시 확인해서.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박 부장은 지영이 말을 끝내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서운 말을 내뱉었어요. 김지영 씨, 당장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직장에서 사람을 무릎 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부장님, 그건. 뭐가 그건이야. 회사에 손에 끼친 사람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박 부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무릎 꿇어. 거래처 사람들도 보고 있어. 박 부장이 소리치자 정말로 거래처에서 온 듯한 사람들이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지영은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한복판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간신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회사 망치고 싶었나? 박 부장은 지영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돌려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알겠어. 네. 죄송합니다. 지영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제대로 일해. 박 부장이 차갑게 말하자 지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던 바닥 때문에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굴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박 부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순자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 쏠렸어요. 박 부장도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박 부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지만 순자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김지영 씨 시어머니입니다. 순자의 말에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지영은 깜짝 놀라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지영아, 괜찮아. 어머니가 왔으니까. 순자는 며느리를 다독이며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온갖 풍파를 겪어본 순자의 눈빛에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어요. 부장님이라고 하셨죠? 아무리 직장이라고 해도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교육인가요? 뭐라고요? 할머니가 무슨 소리를. 박 부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라면서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사람 다루는 방법인가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며 쌓아온 위엄이 담겨 있었어요. 박 부장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회사 업무에 외부인이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외부인이라고요? 제 며느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인가요? 순자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건 회사 내부 문제예요. 직원이 실수를 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죠. 박 부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순자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진다고 해서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가요? 순자의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박 부장은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게 역력했어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힘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무슨 큰 소리예요? 박 부장의 말에 순자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는 결심했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셨나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하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순자가 서류를 꺼내자 박 부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순자가 뭘 하려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뭔데요, 그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말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어요. 며느리를 이렇게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순자가 무엇을 꺼낼지, 어떤 반전이 일어날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정중하게 접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들은 평소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중요한 문서들이었어요. 박 부장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뭔데요? 설마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라도 가져온 건 아니죠? 박 부장의 말에 몇몇 직원들이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은 투자 계약서입니다. 순자가 차근차근 서류를 보여주자 박 부장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류에 적힌 내용을 보더니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저는 이 회사와 50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순자의 말에 사무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지영도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큰 투자를 하고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진짜인가요? 박 부장이 당황하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명백히 진짜였어요. 회사 도장도 찍혀 있고 법무팀에서 작성한 정식 계약서였습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확인해 보시죠. 순자는 당당하게 말하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투자 확인서였습니다. 이건 은행에서 발급받은 투자 확인서고요. 이건 회사 주식 보유 증명서입니다. 순자가 하나씩 서류를 보여줄 때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주변 직원들도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정말 50억이라고 적혀 있어. 김지영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구나. 직원들의 속삭임이 사무실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자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자 박 부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그 서류에는 순자가 이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닙니다. 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어요. 순자의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순자를 우습게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50억이면 우리 회사 전체 투자금의 30%가 넘는데.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 부장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아까까지 힘없는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회사의 핵심 투자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장님, 아까 힘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셨죠?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어요.
박 부장은 대답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투자한 이유는 이 회사가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르네요. 직원을 무릎 꿇리고 모욕하는 회사에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에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만약 순자가 투자를 철회한다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했거든요. 그게 박 부장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자가 회사의 핵심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무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순자가 차분하게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은 모두 이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박 부장이 처음으로 사과의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순자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하시는군요. 그런데 제 며느리에게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순자의 말에 사무실 곳곳에서 맞습니다. 그러게요 하는 작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직원들도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되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무리 실수를 했다고 해도 무릎 꿇리는 건 너무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직원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박 부장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거래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아까 박 부장의 행동을 보며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김지영 씨는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했는데 오늘 일은 정말 과했어요. 선배 직원 하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영 씨는 항상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지영을 옹호하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에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던 거네요. 박 부장은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부장님,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투자한 건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길 바라서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부장이 다시 사과했지만 순자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사과는 저에게 할 게 아니라 제 며느리에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지영이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셨잖아요. 순자의 말에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 부장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결국 천천히 지영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게도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아까까지 위풍당당하게 굴던 박 부장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박 부장이 순자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과 같네요. 주변 직원들은 모두 이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권력의 무게가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당부하자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굴복의 빛이 스며 있었어요. 박 부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한 후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며느리 지영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아, 이제 괜찮다.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가족이잖아. 순자의 말에 주변 직원들도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 부장의 행동이 본사 감사팀에 보고되었고 철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순자가 주요 투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경영진도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박태준 부장은 즉시 해임 조치됩니다. 인사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때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박 부장의 횡포에 시달렸던 직원들이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지영은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서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었어요. 새 부서의 팀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분이었고 지영은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영 씨, 새 부서는 어때요? 동료가 물어보자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좋아요. 팀장님도 친절하시고 동료들도 서로 도와주면서 일해요. 다행이네요. 그때 시어머님이 정말 멋있으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지영은 그날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순자의 집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영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왔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손주가 자랑스럽게 말하자 순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손주가 최고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영이가 요즘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들 민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자 순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가족이 힘들면 도와주는 게 맞지. 어머님 덕분에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지영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얘야,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줄게. 네, 할머니. 손주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자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엄마를 도와준 건 50억 때문이 아니란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때문이었어. 순자의 말에 온 가족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굴복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는 용기란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앞으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말할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순자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었거든요. 값진 일이었거든요. 값진 일이었거든요.